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명리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양창순,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가 아닌 점집부터 찾을까요? 한국인들은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정신과 의사를 찾는 대신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 양창순 박사는 한 외국인 의사의 말 한마디에 명리학과 주역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그 학문이 동양의 성격학임을 깨달았고 내담자의 상황과 보고에 의존하는 정신의학과 달리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한 개인이 태어난 때의 기운을 통해 그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명리학은 분명한 학문이자 또 하나의 과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것이 다르고 같은 종이라도 어떤 땅,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생명이므로 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명리학은 그 다름을 한 개인이 태어난 시각의 우주의 기로 규정한 학문인데요. 한마디로 내 출생의 비밀에는 온 우주의 기가 얽혀있는 셈입니다. 때로는 심리학과 정신의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러한 문제로 늘 갈증을 느껴온 양창순 박사는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고백하며 자라온 환경을 토대로 분석하는 정신의학과 타고난 기질을 탐구하는 명리학, 이 두 학문의 만남을 통해 한 개인을 입체적이고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의학 박사이자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논문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은 양창순 박사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임상을 통해 길어올린 치유의 힘을 집대성한 보고입니다. 내 앞에 놓인 운명이 궁금하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얽힌 나라는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50년을) 살고 보니 49년이 후회되더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 여정을 출발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철학자이자 화가,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이름을 떨친 칼릴 지브란의 말이다. 어느 책에선가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나는 깊이 공감했다. 정말이지 출발점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느낌만큼 그것도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맸다는 생각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다. 인간의 삶은 마치 산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우뚝 서지만
어떤 사람은 산기슭에서 그냥 내려오기도 한다.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해도 내려오는 길에 그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다. 산을 타본 사람들은 안다.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으며 날씨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따라서 등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가벼워야 한다. 산기슭에서 놀다 오려면 돗자리에 먹을 음식을 잔뜩 챙기는 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고 싶다면 그래서는 곤란하다.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도 무산소로 등정하지 않는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야 한다. 등산은 가장 순발력이 요구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온갖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서는 올라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마음도 잘 맞아야 한다. 그리고 정상에 우뚝 섰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 언제 자연이 돌변해 비바람이 칠지 모르니 적절한 시기에 내려와야 한다. 그러지 못해서 하산길에 잘못되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무엇을 위해 출발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멀리 와버려서는 곤란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멀리 와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점이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랬다. 세월이 지나면서 새록새록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죽기 전에 철든다는 말도 그중 하나다. 남이 보기에는 꽤 많은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난 아직도 늘 실수를 한다. 그리고 배워나간다. 그러니 죽기 전에 철이 들면 비로소 인생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올까 싶은 것이다. 물론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삶에 대해 많은 간접 경험을 했다. 언젠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직업상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끝에 더 이상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으려 애쓴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이 바로 현실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리얼리스틱하다고 표현한다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공감했다. 그런 간접적인 삶의 경험까지 더하면서 나는 살아오는 동안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심리를 잘 몰랐더라면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대해 명리학적 지식 또한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나를 잡아주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날을 한탄과 후회로 보냈을 것이다. 결국 두 학문 모두 나를 알고 인간을 알고 삶을 알게 해준 나의 큰 보물들인 셈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깊이 나 자신에 대해 알았더라면 그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다.
그것을 알고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제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말이다. 내 인생에서 과거 순간순간에 몰아친 감정의 폭풍우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잘 다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큰 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인생을 낭비한 죄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다만 나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된다. 회남자의 어느 구절에도 50년을 살고 보니 49년이 후회더라 라는 문장이 나온다.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공감한 나머지 울컥하는 심정이 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강의 때 들려주면 청중도 격하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인다. 역시 그런 사람이 나뿐은 아니었던 것이다. 가장 현명했다는 솔로몬조차 산 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낫다라는 의미의 한탄을 하지 않았던가. 그만큼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는 의미일 것이다.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결국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다.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육식갑자법을 따른다. 줄여서 흔히 육가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육식갑자에 쓰이는 글자는 10개의 청간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청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의 10글자를 가리키며 지지는 자추,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이다. 이때 청간과 지지를 차례로 하나씩 맞춰 나가면 서로 다른 60개의 짝이 생겨난다. 여기서 120개가 아니라 60개인 이유는 양의 글자는 양의 글자끼리, 음의 글자는 음의 글자끼리만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한글을 이루는 기본 글자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명리학의 가장 기본인 사주팔자를 이루는 글자는 청간과 지지를 합해 모두 22개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결합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육식갑자라고 한다. 그런데 한글에서는 그 기본 글자를 전부 활용해 말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내 운명은 육식갑자 중에서 겨우 4개의 구성, 즉 겨우 8글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곧 인간의 삶이 애초에 결핍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두고 나는 왜 22개가 아니라 8개만 갖고 태어났는가 하고 원망한들 소용이 없다. 그건 마치 개나리가 나는 봄이 싫고 가을이 좋다고 해서 가을에 피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개나리는 봄에 피어날 때가 가장 예쁘다. 어쩌다 날씨를 착각해 계절이 지난 후에 피는 꽃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처량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아주 어쩌다가 사주팔자가 극단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행운의 별이란 별은 전부 그에게 쏟아부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두 가지씩은
인생에서 결핍된 것이 있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사주팔자라고 봐야 한다. 쉬운 예로 우아하고 화려한 모양을 갖춘 찻잔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투박하고 모양 없는 밥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고, 눈부신 보석으로 태어나 모두에게서 찬탄의 눈길을 받고 싶어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바위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아한 찻잔이 투박한 밥그릇보다 깨지기 쉽고, 눈부신 보석도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도둑질할 물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산속 바위가 그 자체로 수백 년을 꿈쩍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누구의 인생에나 약간의 결핍이 있으면 또 약간의 보상도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곧 안분지족의 삶에 가까워지는 길일 테고, 안분지족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흔히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욕심은 못 채운다고, 인생사 여러 문제는 바로 이 욕심과 기대치 때문에 생겨난다. 누군가는 모델 뺨치는 외모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쁘다, 똑똑하다, 멋있다라는 칭찬에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자친구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본인도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유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기대치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했다고 원망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변하기 이전의 그도 지금과 같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그때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보고 싶지 않았거나 눈에 씌워진 콩깍지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단지 지금에서야 눈에 띄기 시작한 것뿐이다. 즉,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치가 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과 상대를 원망한다. 언젠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방 안에서 구두를 신고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런데 굽이 꽤 높은 구두를 신고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 위의 먼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나는 시야를 어느 쪽에 두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나 관점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이다. 안본지족을 깨닫는 것이든 인간관계에서 기대치를 줄이는 것이든 결국 삶은 결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관점을 바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과정이 힘겨운 만큼 조금은 실수를 줄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또한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어쩌랴. 그래서일까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내 삶의 흐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일종의 평안한 감정이었다. 물론 그 후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로 하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님을 고백해야겠다. 새삼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함을 배우다. 얼마 전의 일이다. 무릎을 조금 다쳐서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낯선 곳이 아닌지라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MRI 촬영을 위해 사방이 온통 하얀 방에 잠깐 나 홀로 있게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약간의 패닉이 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생각해보니 그곳에는 시계가 없었다. 시계가 없으니 내가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감조차 오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새삼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옛사람들은 하늘에서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서 밝아지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서 어두워진다. 그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시간이다. 자연의 변화가 시간의 지도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에 생년월일시라는 그 시간의 지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철저한 자연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동안 인디언의 문화와 언어에 빠진 적이 있었다. 특히 인디언의 언어는 그 어감이 참 예쁘다. 예를 들어 나무를 뜻하는 단어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키 큰 친구라는 식이다. 이처럼 나무의 속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다정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말도 알고 보면 그것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 나무, 즉 나무의 원형은 남이라고 한다. 남은 땅 위로 솟다 생기다는 의미의 나다와 어근이 같다. 새싹이 나다, 잡초가 나다에서 생기다, 솟다는 의미로 쓰인 나다가 나무란 말의 어원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나무란 땅 위로 솟아 생겨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인디언은 거기에 더해 나무에 친구라는 이미지까지 부여했다. 이처럼 인디언의 문화는 인간도 자연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사람의 이름도 바위 밑에서 태어난 아이, 버섯과 같이 자라는 아이라고 짓는 것을 보면 더 그렇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인 오행도 인디언의 언어나 고유한 우리말처럼 자연에 그 원형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행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5가지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 5가지 에너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순환함으로 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을 나무에 비유해 목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름이면 더운 것이 불과 같으니 화로 비유했을 것이고 가을에는 모든 것이 열매 맺으니 금으로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으니 수로 비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행의 변화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절기를 겪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즉 잠시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는 토의 오행이 존재한다. 특히 계절의 변화에서 환절기를 토에 비유해 그 이론으로 삼은 명리학의 지혜가 새삼 놀랍다. 우리가 환절기를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처럼 때로는 운의 흐름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무에는 목의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무의 기둥에서 수액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것처럼 나무에도 물도 있다. 오행으로 치면 수의 오행에 해당한다.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 마치 불꽃처럼 아름답기도 하다. 화의 오행이다. 가을에 밤이나 감처럼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금의 오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땅속에 뿌리를 내린 것은 토의 오행이다. 즉 목의 오행만 하더라도 나머지 다양한 오행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이자 자연만이 갖는 물리학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대단히 담백한 학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토록 신비한 자연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것처럼 신선한 학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다. 한 개인의 사주팔자를 오행으로 풀이해보면 여름날의 바다, 바위에 우뚝 선 소나무, 드넓은 들판에 핀 작은 나무 등에 비유해 인간의 특성을 설명한다. 아마도 인디언의 문화를 제외하고 그처럼 자연과 깊숙한 인연을 맺는 학문은 명리학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러한 명리학을 공부하며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이라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속성상 영원히 갑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어느 신부님은 인간의 교만은 인간이 죽은 후 3시간 후에 죽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것이 인간의 핵심 심리인 나르시시즘이기도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속성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갖는 공격 성향과 지배 성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동안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에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나르시시즘을 들 수 있다. 특히 나는 이 나르시시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왔다. 실제로도 살아가면서 나르시시즘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동이라는 것을 거의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철학자 에리 프롬 역시 나르시시즘은 동물로서 모든 생존 본능을 상실한 인간에게 주어진 제2의 본능이다라고 말했다. 즉, 나르시시즘은 한마디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이다. 다만 그것이 지나친 자기도취로 변질돼 남을 힘들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이 병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작은 일로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라는 말씀처럼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정의한 것도 달리 없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란 진정한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철학자가 이야기해온 것도 결국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에 관한 부분이다. 칸트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라고 한 것이나 헤겔이 인정욕구가 모든 사회적 갈등과 범죄의 원인이라고 한 것, 공자가 내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다. 즉, 내가 기쁜 것은 남도 기뻐하고 내가 슬픈 것은 남도 슬퍼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 것 모두 궁극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가르쳐주는 겸손함이 아닐까 한다.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존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 또한 자연의 기로 이루어진 자연의 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명리학을 공부하면 인간으로서 갖는 자만심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포함해 자연 속에 산 사람들은 이미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처럼 명리학을 공부하여 자연의 섭리에 관해 깊이 생각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생과 사를 포함해 삶에서 불가피한 모든 순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삶에서 100년간은 꽃이 없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다는 걸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오행의 순환의 이치가 내 삶에 그리고 나의 특성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계절을 보면서 생로병사의 이치에 대해 느끼게 되지 않던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고 나무가 자라며 꽃이 핀다. 하루하루 도시의 풍경도 달라진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정말 아름답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풀섭 사이로도 꽃이 피고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란다. 때로는 그들이 주는 생명력에 마음이 벅차오를 정도다. 겨우내 땅속에서 버텨왔던 그 인내심에 감탄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여름에는 그 모든 생명이 절정기에 이르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들어 가을비와 더불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본다. 그 사이에 병드는 생물도 있고 병들지 않고 그냥 노화하는 생물도 있다. 그렇게 떨어진 낙엽과 생물은 땅속에 파묻히며 생을 마무리하고 이내 고 또다시 봄이 온다.
모든 자연이 그러한데 그 자연의 일부인 내게 생로병사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면 삶 자체를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정신과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명리학적인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두고 헤르만헤세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 역시 내일의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팔자를 이루는 오행 속 기의 흐름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실제로 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본다. 이론적으로는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자신이 노력하여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정말 많다. 팔자를 바꾸려고 할 때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심상, 즉 내 마음의 흐름과 그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나도 그것을 갈고 닦으려는 심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좋은 사주의 운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와 비슷하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주고 간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버린 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하인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하나를 열심히 노력해 5개로 불렸는데 주인은 먼저 번 하인의 달란트를 빼앗아 노력한 하인에게 주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본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심상을 가지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반면 나는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심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한다.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마치 혈관에 얼음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곧바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작은 생각 하나도 그렇게 내 몸을 바꾸는데 하물며 내가 바꾸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때 어떤 방향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알게 해주는 학문이 정신의학이고 명리학이다. 앞서 2 학문 모두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게 돕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뜻이다. 언젠가 깊은 낙담에 빠진 사람이 내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 나는 심리학적인 검사와 명리학적인 해석을 통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우선 그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라고 말해주며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고 망상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는가 라고 되물었다.
나는 그에 관한 분석 결과를 자세히 들려주면서 당신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몇 번 좌절에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해주었다. 그는 곧 내 말에 실린 간곡함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예정되어 있던 상담 일정보다 몇 해 더 빠르게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사주의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나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이를 그르치는 사람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동시에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흔히 팔자가 세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팔자의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명리학의 기본은 기의 균형과 조화다. 따라서 강한 기운은 억제하고 약한 기운은 보충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주가 약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학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문으로 자신을 정비하지 않은 채 돈과 권력을 탐하면 문제가 터진다.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면 일단 잘 먹고 잘 자서 체력을 보완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근력을 키우겠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사주도 그 기운이 약하면 학문과 덕의 함량을 통해 자신을 키운 뒤 그 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면 사주가 강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센 사람은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그 길을 발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차가움을 녹여내야 하고, 더운 사주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조금 가라앉히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주는 바꾸지 못해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명리 심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